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최고층 건물에 입점한 사우나에서 불이 나 관광객 등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습도까지 높아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소나기 예보 속에 일부 지역은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밤사이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이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됐습니다.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 북한이 여기에 맞대응이라도 하듯 한밤중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정모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이태원동입니다. 거리에 온통 검은 비닐봉지와 잔해물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방패와 탐지기를 든 군인이 종이 더미를 수색합니다. 폭발물을 탐지합니다. 저희 팀에서 검출된 게 없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띄워보낸 풍선은 330여 개로 파악됐고 이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은 80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풍선 살포와 함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애초 대응은 어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남북 간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비해서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군은 전군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기동형 확성기 차량에서 고성능 스피커가 올라옵니다. 스피커 방향이 360도 조절되고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철거됐던 고정형 확성기는 조립과 방송까지 수시간 내에 이뤄집니다. 지난주 전방 지역에서 2018년 이후 처음 실시한 자유의 메아리 훈련 모습입니다. 언제든 확성기 방송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6년 만입니다.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중단됐고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재개와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군은 다만 어떤 종류의 확성기를 언제 어디서 틀지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위협하는 상황인 만큼 전략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군이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북한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최고층 복합 리조트 6층 건식 사우나에서 불이 나 투숙 중인 관광객 등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남 무안 선착장에서는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와 아들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공원에 흰 가운과 큰 수건을 두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의 최고층 건물인 38층 한 복합 리조트 6층 여자 건식 사우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직원 등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우나 이용객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인천 숭이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해경이 바닷물 속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남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심정지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해경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 이들이 선착장에서 차를 돌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 사이 정상회의 창설과 함께 공급망 협력 등이 추진됩니다. 이 소식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오는 15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3개국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는 일정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한 새로운 협력 모델 전략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양한 핵심 광물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원부국 카자흐스탄과는 공급망 협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일정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까지 4개국뿐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 단독 배분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다는 방침입니다. 1987년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인 60 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3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엽니다. 협상회의 결과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북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시작되고 여기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사는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민 기자입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의 오물풍선 맞대응, 여기에 우리 군의 대북방송 재개까지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포격 도발을 했던 만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서 더 큰일이 안 나기만 바라는 거죠, 우리는. 현재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생계에 미칠 영향도 걱정입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마찰이 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불안한 거죠. 우리 그전에 저기 백령들에 포 쏴서 그 주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그리고 저 상인들도 좀 더 장사가 또 안 된대요. 관광객들이 안 오고. 그런데도 접경지 주민들은 현재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전단 살포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만에서도 중국의 네티즌이 날린 드론이 뿌리는 전단지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폭탄이라도 던지면 큰일이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무인기가 바다와 섬 위를 날아다니다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드론을 대만 진먼다오에 보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떨어진 전단지에는 대만은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이만 수차례 대만을 향해 하나의 중국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를 실은 드론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 진먼다오는 중국 본토와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섬으로 주민들은 폭탄에 대한 우려도 높아 격추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이 민간을 이용해서 그레이존 전략, 즉 아슬아슬하고 애매한 위협을 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Classify that as part of their gray zone activities, like flying balloon over Taiwan, or sending one of its, tow ship. 지난 2022년엔 중국 드론이 군부대 초소까지 나타났고 당황한 군인이 총 대신 돌을 던지는 모습이 공개돼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전파 교란 총을 보강하는 등 안티 드론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문제가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했던 유튜버는 채널을 폐쇄하며 영상을 삭제하더니 또다시 신상 털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신상 털기에 뛰어들면서 당시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의 신상까지 노출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댓글창에 후원금이 가득합니다.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04년에 벌어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최초 폭로한 유튜버 A씨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죄책감으로 채널을 폐쇄했다가 하루 만에 복구했는데 공감 댓글과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A씨는 나 혼자 싸우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달라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이 가해자를 찾아주며 영상을 올려주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 현상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채널은 A씨가 복귀한 직후 6번째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했고 또 다른 채널은 성폭행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의 신상도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A씨는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2건이나 당하고 진정도 13건이 접수된 상황. 하지만 조회수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분노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 가스전 탐사 시추 작업은 오는 12월 이른바 대왕고래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엔 최소 5천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돈은 정부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유망 지점에 대한 시추는 연말 시작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시추에 들어갈 자금입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비용은 1,000억 원으로 5개를 뚫는다면 적어도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첫 시추에 필요한 1,000억 원도 석유공사 출자와 함께 정부 융자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성공 불융자 방식인데 자원 개발에 성공한다면 회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는 공방이 뜨겁습니다.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7,700달러 하나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액트지오사가 세금 체납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뭘 믿고 국민 혈세 수천억 원 수조를 투입하려 하냐며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독 죄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으십니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 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K-팝 2세대를 대표하는 그룹 인피니트가 데뷔 14주년 기념일을 맞아 팬들에게 깜짝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인피니트는 어제 새 디지털 싱글 플라워를 발매했는데요. 플라워는 향기로 와서 내게 피었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대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평소 팬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팬 사랑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피니트가 오랜 시간 곁을 지키며 응원해준 팬덤 인스피릿을 위해 만든 팬송인데요. 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만드는 팬송은 정규 앨범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벤트성으로 발표되기도 합니다. 멤버들은 음원 공개 직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 소식 기다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드디어 오는 12일인 모레 푸바오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는 어제 공식 SNS를 통해 2달여간의 격리 검역과 적응기를 거친 푸바오가 12일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공식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푸바오의 적응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사육사팀의 판단에 따른 건데요. 공개 행사는 현지 시각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현지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연구센터는 최근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른바 학대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백 명이 알몸으로 자전거를 타고 행진하는 모습이 영국에서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현지 시각 8일 런던 중심부에서 제20회 세계 나체 자전거 타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요. 자동차보다 더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자전거 타기를 홍보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권리 확보와 신체의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알몸으로 또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자전거에 올라 버킹엄 궁전까지 무려 13km 정도를 달렸는데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 즐거움과 보람이 한껏 느껴지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당황케 하는 황당한 공약으로 유명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다음 대선에서는 후보 허경영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허경영 대표는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양아들이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보좌진이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출마 자격을 잃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2년 전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방송 연설입니다. 자신을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전 명예회장의 양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보좌진이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법정에서도 허 대표가 진실이라고 고집하자 앞서 1심 법원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허 대표는 다음 대선은 물론 그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허 대표는 앞서 2007년에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문에도 이재명 대표의 지시는 없었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이틀 연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격에 나섰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중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이 상실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뜻하는 바는 그 다음이 이 대표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사건 조작에 특검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지시는 판결에서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특검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조치가 발표가 됐고요. 법원이 그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라든가 대표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국정원장 출신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정원 문건엔 주가 조작용이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한 적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총선 패배 후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비판과 특검으로 맞서는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기자, 일단 여야가 국회에서 원구성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상임위원장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오늘 이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을 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방침입니다. 이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18개 상임위 중에 11개 상임위 선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11개 상임위원장엔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과방위, 운영위, 또 상임위원장이 포함됐는데요. 향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고. 네,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법사위를 강탈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그 목적 아닙니까? 네, 이번에는 북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원구성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북한 관련 소식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민주당은 6년 만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강대강 대치는 공멸이라며 냉철한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북 확성기 방송 민주당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북한의 심리전에 그냥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심리전 수단인 대북 방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 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풍선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늘에서 격추될 경우 내용물이 더 예상치 못한 반경으로 뿌려질 수 있다며 착지를 기다린 뒤 수거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판결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는 초박빙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로는 경제가 꼽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CBS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벌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50%와 4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등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 49%로 반대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유죄 판결이 투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55%가 고려 요소가 아니다, 28%는 주요 고려 요소라고 답했습니다. 대선 투표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가 81%로 가장 많았고 인플레이션과 민주주의, 범죄 순이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뉴욕 검찰의 기소에 대해선 무당층의 42%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권자 그룹별로 흑인은 바이든 81%대 트럼프 18%, 여성은 바이든 54%대 트럼프 45%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65세 이상 유권자와 고졸이야 백인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이후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격차가 기존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근테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근육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젊었을 때 미리 근육을 모아놓겠다는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이런 젊은 층의 근테크 열풍에 다양한 단백질 식품들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최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불끈불끈 근육을 뽐내는 청년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짭니다. 근육량을 늘리려 최근 주 4일 운동을 시작한 31살 김도영 씨는 단백질 식품도 잊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젊어서 근육을 키워놓은 게 나중에 이제 병 치료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 직후 곧바로 단백질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와서 먹고 그냥 집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너무 좋지 않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까지도 챙겨서 가시더라고요. 젊을 때 근육을 최대한 만들어 노후 건강을 대비하는 이른바 근테크 열풍과 함께 근육을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변비나 통풍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육량은 30대 최대치에 도달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감소해 미리 근육을 모아놓겠다며 무리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0.8에서 1.0g 정도를 권하는데 근육을 좀 불릴 때는 한 1.2g까지 높여가지고 그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에 비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근육 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너무 올라버린 물가 때문에 10,000원으로 낸 점심 한 끼 제대로 먹기가 힘들죠. 일명 런치플레이션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엔 점심시간에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찾는 직장인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사무실이 밀집한 대형마트 매장입니다. 입구에 김밥과 샌드위치 등 다양한 간편 식사류가 진열돼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매번 좀 높은 금액을 사서 먹기가 아무래도 월급 받고 일하는데 부담이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점심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식당보다 가격이 싼 대형마트를 찾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올 들어 1096원, 사상 처음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값도 싸고 먹을만하다는 입소문에 서울 주요 사무실 상권의 대형마트 3곳에서 김밥 매출은 124%, 샌드위치는 62%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짧은 직장인들을 위해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김밥, 샌드위치 등을 진열한 판매대를 계산대 주변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1,000원 한 장으로 한 끼를 가볍게 때울 수 있는 컵라면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880원짜리 컵라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기존 브랜드 제품보다 120원 저렴합니다. 고물가의 점심값마저 급등하는 런치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지갑이 얇아진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체 숫자에서 4.8%에 불과했는데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실거래가가 높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커져 증여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관광지는 전남 순천이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에는 지난해 778만 명이 다녀갔는데 1년 전보다 무려 500만 명 넘게 관람객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인 에버랜드가 588만 명, 고양 킨텍스와 경복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최대 2차례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례 금리 인하 예상이 많았지만 여기에 신중론이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응답자의 41%는 금리를 한 차례만 내리거나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라는 밈이 화제를 모았었죠. 여기 튀르키예에는 다른 고양이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선율 위를 걷는 고양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로 고양이가 살포시 등장합니다. 잠시 연주자들을 둘러보더니 무대 옆으로 느긋하게 빠져나가는데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야말로 클래식 선율비를 우아하게 걷는 고양이였는데요. 클래식 공연에 대해 차분하고 평화로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고양이 평론가도 같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대표적 상징물 리우 예수상이 한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파란 한복을 입은 그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밤에 브라질 리우를 내려다보는 엄청나게 큰 예수상. 현지 시간 8일, 예수상의 옷이 특별하게도 한복이었는데요. 한국과 브라질 양국 수교를 기념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예수상에 비추는 행사를 가진 겁니다. 예수상이 다른 나라 옷을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한국과 브라질은 1959년 수교해서 올해로 65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한 특별한 행사였네요.
미국 하원 의원 8명이 특별한 도전을 했다는데요.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표시였다는데 어떤 도전이었길래 그런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올해가 세계 2차 대전의 분수령이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노르망디 작전에 참여한 미군들을 기리기 위해 미국 하원 의원 8명이 80년 전 낙하산 부대가 이용했던 똑같은 기종 항공기로 낙하산 점프에 도전했습니다. So we have a large number of people getting ready to go up. We'll be on the third aircraft, second lift. 군복을 입기엔 약간 나이가 있지만 모두 참전용사 출신 국회의원들인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을 잊지 않기 위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MBN 한일 가왕전에서 한국 노래 목포의 눈물을 완벽하게 불렀던 엔카 가수 아즈마 아키 기억하는 분들 있으시죠? 아키 씨가 그 노래의 무대인 목포를 찾아 공연을 했습니다. 한일 문화 전도사가 되겠다는 당찬 꿈도 내비쳤는데요. 정치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 가수 아즈마 아키의 목소리가 목포의 한 복지시설에 울려 퍼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일본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엔카 가수로 MBN 한일가왕전을 통해 한국에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원생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자선 공연을 이어가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제1교포 노인복지시설인 한국의 집에서 위문 공연을 한 계기로 목포까지 찾아왔습니다. 私が4歳の頃に介護施設の慰問を始めたんですが、今回も長男の方で慰問をさせていただいて、これからもボランティアの活動を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아키 씨가 방문한 공생원도 숨은 한일 관계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교육자였던 윤치호 선생의 일본인 아내 윤학자 여사가 고아를 돌보다 문을 연 이후 지금껏 한일 양국의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매화나무는 일본의 오부치 전 총리가 당시 윤학자 여사를 위해 기증한 겁니다. 이처럼 공생원은 한일 교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17살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한일 교류 또 목포와의 또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좋은 문화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키 씨는 앞으로도 한일 양국으로 가며 의미 있는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ので、한일トップ10ショーもぜひご覧ください。감사합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자신이 주최한 세계 올스타전에서 활약하며 태극마크와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은퇴 경기에서도 12득점을 기록한 김연경은 역시나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김연경 선수의 등번호 10번 유니폼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르는 김연경을 응원하기 위해 꾹꾹 눌러 쓴 문구들도 펼쳐졌습니다. 일명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의 팬들은 이 식빵 머리띠와 응원봉 등을 챙겨와 한국 배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연경 선수의 앞길을 크게 응원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데 올스타전 열린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3번의 올림픽과 4번의 아시안 게임을 출전한 배구 여제 김연경은 2차례의 올림픽 4강 신화와 아시안 게임 금메달 등을 이끈 바 있습니다. 제가 배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김연경 선수 영원히 사랑합니다. 김연경의 초대로 해외 유명 배구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국내 최초 세계 올스타전은 매 세트 1, 2점 차,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였습니다. 새로 구성한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은 12점 득점을 기록하며 라스트 댄스를 즐긴 김연경은 자신의 이름을 딴 KYK 재단의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태극마크는 내려놓지만 국가대표로 성장할 우리 꿈나무, 유소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김연경의 꿈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효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낮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광주 31도, 밀양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욱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지금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영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0도, 창원은 21.1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과 서울 30도, 청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날은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초파리가 말썽이죠. 특히 초파리는 과일 향을 맡고 모여드는데요. 따라서 과일은 사오자마자 깨끗이 씻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요. 과일을 먹은 후에는 껍질을 밀봉해 즉각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초파리가 알을 많이 낳는 곳 중 하나가 배수구인데요.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배수관에 있던 벌레 알과 유충이 제거됩니다. 또 초파리는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향이 강한 마늘과 계피, 허브를 주방 곳곳에 두면 초파리가 꼬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